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률 교수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상호 문화성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그 406쪽이죠. 3-1 통합과 공간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그 상호 문화성 정책은 그 이민자들을 독일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이제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사는 그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그들 출신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간에 어쨌든 동등한 어떤 참여기에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이 상호문화성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관련 동영상을 찾다가 우리도 지금 소독 시절에 그 광부나 이 간호사들이 우리 그 당시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많이 독일에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 중에 물론 한국에 일부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 3세대까지 태어나고 또 현지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요즘에는 이제 독일 2세대, 3세대 신세대들이 지금 독일 동포사회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영상이 있어서 제가 뉴스인데 잠깐 봅시다. 신세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파독광부나 간호사들로 구성된 1세대들이 점차 은퇴하고 2세대들이 동포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 2세대들이 한인회가 아닌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은경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RTL 방송의 슈퍼 탤런트 오디션에서 한국인 최초로 최종 우승을 거머쥔 동포 2세 오재훈 씨입니다. 동포 청년 단체의 초청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민 2세라는 것.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온 1세대에 이어 새로운 동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Und wir möchten das zurückgeben, was die Eltern uns gegeben haben. Weil wir uns das gar nicht vorstellen können, wie es war, aus einem komplett fremden Land mit einer fremden Sprache, einem fremden Alphabet. 올해 초 동포 2세 김세준 씨를 중심으로 젊은 한인 동포 몇몇이 모여 한도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한도라는 이름은 한국과 독일이 함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수가 20여 명에 불과해 이번 행사를 열고 단체 홍보에 나선 겁니다. 우리 2세대들이 우수한 능력을 각 그 처소에서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우리 한국인 위상을 다시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 목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포 2세뿐 아니라 한인 이방인과 한독 혼혈인들도 함께해 회원 가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동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Die Generation auch zusammenbringen, also dass die jüngere Generation und die ältere Generation jetzt durch Hando wieder einen gemeinsamen Verein bekommen und dass wir halt insgesamt 표뽀들 아니면 2세들 전 같은 사람 혼혈이 모아서 한국 커뮤니티 되려고요. 우리 부모님 전통 문화 알게 돼서 나중에 계속 살아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인터뷰를 보니까 2세대, 3세대 중에 지금 한국말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방금 이 마지막 이 인터뷰하는 사람은 조금 서투르지만 한국말 하는데 이 2세대, 3세대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 그 동질성을 넣기 위해서는 그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자꾸 사용해서 한국어를 모국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독일어는 당연히 잘 하겠죠. 모국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그 소위 말하는 혼종적 전쟁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글로벌화된 이 지구촌 시대에서는 이렇게 두 문화를 다 섭렵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장점입니다. 사실은
그죠? 옛날에는 오늘이라면 예전에는 우리 뭐 튀기 이런 좀 저속한 표현도 쓰면서 좀 비하하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안 그렇죠.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건 이제 제가 독일 동포들의 뭐 이 상황을 이게 한 몇 년 됐습니다. 2016년쯤 된 거니까 지금은 또 좀 더 회원수가 안 늘었겠습니까? 한류 영향도 있고 그죠? 독일에서 K-팝이나 한류 영향이 크니까 한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뉴스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고 그래서 이제 이 독일에서 이렇게 이주민들에게 기회균등을 주어야 이제 사회통합이 가능한데 그 지역의 생활 조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 즉 우리가 여기서 아까 통합과 공간이랬는데 공간이 중요하죠. 주민들의 그 거주하는 공간, 사회 공간, 그 서로 접촉하는 사교적인 공간에서 좀 빈익빈 부익부회가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난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회통합이 힘든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의 원래 고국인 원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갈등이 많이 생기고 프랑스 주류 사회와 또 프랑스에서 취업을 할 때 이름을 보면 사실은 프랑스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름에 무하마드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 이슬람계 아닙니까? 그래서 비슷한 대학 출신의 졸업장과 성적이라든지 다른 자격증이라는 게 비슷한데도 프랑스 출신들이 더 취업에 통계로 이제 나왔어요. 취업이 잘 되고 이주민 2, 3세들이 잘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차별인데 이런 어떤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사회통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그 주거 공간도 전부 도시 중심지가 아니고 주변에서 미국의 슬럼가처럼 빈민들이 크게 사는 것처럼 중심지가 아닌 주변에 이제 주로 이주민들이 몰려 살고 이런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민자들의 비율이 더 높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인종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게 훨씬 더 높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죠.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수입이나 교육 수준 뭐 이런 게 낮을수록 인종에 따라서 분리된 지역, 뭐 아까 말한 그 변두리 지역 이런데 주거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통합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 도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도시라는 어떤 단일성을 이제는 이루지 않습니다. 서로 연관관계가 좀 없어 보이는 부분들도 있죠. 이제 통합이 중요한데 사회적 통일체로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사교적인 통일체로서 도시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왜 이민자들과 그 신분차별,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화, 글로벌화가 사실은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시들끼리도 서로 대립하고 차별화되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텍스트를 한번 봐보세요. 텍스트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또 나오지만 처음부터 도시는 예전에는 낯선 사람들이 만난 장소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도시에 오래 거주하면서 자기 직업과 관련 있고 하면 이제 좀 낯선 어떤 그런 이질성이 많이 해소되지만 대부분 농촌과는 달리 타인들이
그죠? 낯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도시 아닙니까? 우리 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세요. 예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보면은 그 도시는 각기 다른 유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비슷한 사람들로는 도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벌써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도시가 낯선 사람들 간의 만남에만 의미를 두지 않고 오히려 친밀한 자와 친밀하지 않은 자 혹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또 자신과 타인 이 양측 간의 어떤 교류를 만들어주는 장소가 즉 공간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공간이 도시입니다. 만약 이 도시가 이 양쪽 중에 하나로 녹아 들어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장소 혹은 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의 장소 이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부정적인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교적인 혹은 사회적인 장소가 도시다. 이렇게 돼야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다수 사회와 소수 사회 간의 소수 이민자 사회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이 갈수록 아까 말했다시피 가난한 도시 지역 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 지역 이렇게 분리되는 게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섞이지 않는 거죠.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런 식으로 혼합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특히 이민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급, 똑같은 서로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고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그들끼리 서로 이제 독일어로 게토라고 하죠. 일종의 게토가 그 울타리처럼 이렇게 울타리 쳐진 것처럼 그 내에 이민자들끼리 이제 모여 사는 경우죠. 이런 게토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약화되고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고 이런 게 결국 사회적 불평등도 발생시키면서 이러한 그 주거 공간에서의 불평등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도시라는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모르는 사람끼리 타인끼리 이렇게 모두 섞여 있는 게 도시인데 이런 도시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이런 주로 사회학자들이 분리되는 이런 현상 보통 평행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평행사회라는 말은 평행선은 서로 만나지 않죠.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지지만 끝까지 만나지 못하는 게 평행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를 평행사회 분리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어떤 특정한 지역끼리 이제 거기에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끼리 몰려 사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도시의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강남, 뭐 강북, 뭐 이렇게 해가 뭐 사실은 집값도 그렇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런 것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더 문제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 사회와 다수 사회, 주류 사회 간의 어떤 이런 격차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학자 중에 독일인 학자 중에 크리스티안 마이어라는 분이 한 말을 보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이 주에서 그 사회적 인종적으로 또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이 글에서 이렇게 완전히 굳혀진 이제 단단하게 이제 완전히 확립돼 버린 이런 분리, 차별 이런 거죠. 이런 분리가 특정한 주민층들로 하여금 사회적 참여를 좀 주저하게 만든다. 참여에 이제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분리라는 것이 결국 공간적 측면에서 주거 공간을 말하겠죠. 공간적 측면에서의 어떤 주민들, 그 주민들층의 어떤 불균등한 어떤 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조화나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부류들끼리 신분들끼리만 서로 이웃으로 해가지고 그 집단으로 사는 이러한 분리를
사회적을 이제 종류별로 나누면 우리 텍스트에도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사회적 위상에 따라서는 사회적 분리라고 말을 하고, 또 출신에 따른 인종적 분리 혹은 종교적 분리, 또는 나이나 생활권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또 분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어쨌든 독일 내에서 도시 내에서 이렇게 서로 만남과 화합이 중요한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 같은 경우에 중산층 가족이 대도시를 떠나면서 전반적으로 도시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이후에 외국 이주민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축소 현상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주정부에 비해서 국제화, 사회적으로 국제화, 여러 민족, 여러 인종이 이제 섞여 사는 거죠. 국제화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주가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거주 지역 간의 분리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이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거주의 그 질이 독일어로 퀄리테트라죠. 영어의 퀄리티.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질이. 그렇죠? 다수사회와 소수사회 간의 이런 차별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일어로 가스트 아르바이트, 이 가스트가 영어의 게스트죠. 손님 아르바이트, 노동자. 이렇게 표현은 좋은데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손님 노동자들과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주로 가난한 독일 본토박이들이 사는 지역에 섞여 산답니다. 섞여 살더라도 가난한 독일인들하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게 편중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볼 때 통합이 결국은 주거 공간의 문제구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공간적인 분리가 극복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3-11에 보면 두 번째 평면의 갈망, 이런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민자인 라인하르트, 밀리카 라인하르트라는 사람하고 네덜란드 출신의 베어케르크,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도한 건데,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가 이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장소는 70년대에 세워졌던 도시의 흉물들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폐가나 흉물로 전락한 그런 곳.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고가도로입니다. 나중에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그 뒤에 아마 나오죠. 고가도로가 여기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흑백이지만. 그래서 이 고가도로를 관통하는 자동차가 보면은 2층, 3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적인 공간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고가도로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엄청난 수, 여기서는 통계해 보면 한 4만 대 정도 자동차가 이 고가도로를 오가는데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겠죠. 그 공기 오염이 좀 질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이 도시 하계에서 이 도로는 중심지로 빠르게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만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이 주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려 80여 개국이 넘는 국적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들 간의 대화를 내거는 이 프로젝트에 딱 적합한 장소가 여기인데,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두 예술가가 이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주민들만의 색을 찾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대상들은 그 국가별로 보면 뭐 모로코, 또 독일인도 이제 가난한 독일인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 온 케냐, 또 같은 유럽이라도 가난한 유럽 출신 중에 이제 남부 유럽의 그리스나 또 터키 사람들, 보스니아, 세르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이탈리아, 브라질 출신, 이렇게 다양한 국적이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리 주변으로 오기 전에 자기들이 살았던 곳, 또 자기들이 희망했던 꿈꾸었던 곳, 또 앞으로 자기가 바라는 소망, 이런 게 이 인터뷰 내용인데, 이 두 예술가들은 이러한 이 사람들의 기억과 또 자기들이 현재의 삶, 이 현재의 삶을
결부시켜주는 색깔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기억의 색이라고 했어요. 독일어로 Farbe der Erinnerung. Erinnerung 하면 기억이죠. 이 기억의 색이라는 슬로건이 이 두 예술가들이 작업하게 된 기초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터키 출신의 이제 마이엠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어디죠? 409쪽입니까? 여기에 나오죠. 인터뷰한 내용을 보세요. 저는 7살이 될 때까지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 이후에는 앙카라에 계시는 조부모 댁에서 살았고요. 그때가 제 삶에서 호시절이었죠. 제가 14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저를 독일로 데려왔죠. 우리 마을에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얼마 가지 않으면 목초지와 녹지가 가득했고, 앙카라의 시절을 저는 연보라 하늘색 회색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땅의 점토는 약간 붉은 갈색으로요. 비행사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어릴 적 꿈이었어요. 무조건 삶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요. 결혼을 해야 했고 18세에 엄마가 되었으니까요. 하늘색, 나의 아들의 탄생, 장밋빛, 나의 딸의 탄생. 뭐 이런 인터뷰 내용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 대상들의 어떤 이민이나 또 뭐 전쟁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사랑에 실패해서 그 나라를 떠난 사람도 있고, 뭐 이러한 어떤 고독, 이런 이야기들이 기억의 모습으로 되고 또 색으로 표현됩니다. 이 외에도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모국어로 다리라는 단어를 직접 소개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이 다리에 색깔 외에도 형광 조명을 장착합니다. 아까 이 다리 사진 있죠, 여기에. 이제 이게 흑백이라서 조금 안 보이지만 칼라면은 이제 형광 조명색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타 문화들, 다른 문화들 간의 어떤 결합을 상징하는 이 단어를 이제 쓰는데, 이 단어들 이면에는 결국 이 단어들 뒤편에 있는 이제 다리가 이제 콘크리트니까 이 콘크리트에 여러 가지 기억의 색들로 칠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술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만든 거예요. 색깔을 입힌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 도시의 흉물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이곳이. 그랬는데 이 고가도로가 주민들의 색과 빛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 프로젝트의 특징은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포착해서 그것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 도시에 소속감을 갖게 하는 거죠. 이 다리를 보면서 또 지나가는 그 차들도 이 다리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원래는 오래된 흉물에 가까웠던 다리가 이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주민들도 이 도시에 자기가 소속된 그 느낌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역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함께 이 지역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여기에 그치면 안 되겠죠. 지속적으로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이 사람들 간의 결합을 만든다라는 모토를 내걸면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예술 비엔날레와 학회에서도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 공연 예술을 기억 문화 그리고 도시 건물과 이제 연결시키면서 도시의 구조 변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또 대화와 상호 협동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을 잘 하는 거예요.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고가도로는 결국 일종의 분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고가도로가 중심지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중심으로부터 소외되고 좀 배제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만의 색을 찾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색을 고가도로에 표현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한 그런 효과가 있죠. 또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나 서로 따로따로 뭐 따로 국밥처럼 서로 따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서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리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색을 찾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조명과 함께 다리라는 어떤 모국을 각자 자기 나라의 모국으로 다리라는 단어를 부착하게 했죠. 그래서 주변에 사는 누구나 그 다리를 쳐다보면서 각자 자기의 언어, 자기의 고향 등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언어로도 이 다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 고가도로 주변 지역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또 독일인 중에 또 소수자들, 그죠? 소수자들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중심에서 분리된 지역에 해당되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도시에서 소외된 이 이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만의 색을 표출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정체성을 각성시키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도 각성시키고 이런 효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삶이 새롭게 형성된 이 고가도를 통해서 자신과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 통합시키는 그런 의식이 행해진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상호문화성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이래 이주민들과 토착인들 간의 어떤 통합이나 또 이주민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 간의 통합을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강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굉장히 유연하고 참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우리 책 411쪽에 텍스트 411쪽에 멜레츠 2010 문화들의 축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멜레츠라는 단어도 독일어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터키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어로 미슐링 해가지고 이제 혼합 잡종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축제가 멜레츠라는 터키를 썼지만 이 축제가 결국 혼합 즉 타 문화들 이질적인 사람들 간의 교류와 만남을 의미하는 게 이 멜레츠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2005년도부터 시작되는데 그 노르트 베스트팔렌에 있는 루르 지역이죠. 이제 유럽 문화 수도였죠 예전에. 이 루르 지역이 이 축제를 함께 구상했습니다. 문화들 간의 축제다 해가지고 루르 2010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호 문화적 페스티벌로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예술 장르와 문화들 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음악 분야든 또 팝 음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고전이나 힙합 뭐 크로스오버 세계 음악 이런 거 다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넘나들면서 또 전시회나 춤, 문학, 연극 이런 것도 다양한 장르가 다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잡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술적인 혼합 형태를 지향한 축제입니다. 상호문화 축제죠. 그래서 2005년에는 이 멜레츠라는 단어가 이제 터키인데 터키를 축제의 중심에 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물론 특정한 나라를 중심에 두는 일은 폐지됐지만 처음 할 때는 이제 터키가 워낙 그 이민자 수가 많아서 터키 중점을 둔 축제를 했고 그 이후에는 특정 나라를 중심 안 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제 중심에 두면서 축제를 했는데 독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루르 공업지역에 살고 있는 170여 국가 출신들의 생활 현실을 모두 다 표현하는데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루르 지역은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이고 서로 융합되어 있는 문화 혼합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래서 이 축제의 주제도 문화적 다양성에 이제 맞춰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제 우리 뒤에 사진에 보면은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지하철인지 기차인지 된 그 안에서 보세요. 지금 기타도 치고 음악 일종의 축제입니다.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끼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 출신의 여러 개건 공연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비롯해서 루르 지역과 독일 내 이민자 출신의 예술가들이 공연하는 게 무대에 올려지고 이민자 가족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많이 생기고 그래서 2008년 삶의 울림이라는 그 루르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또 여기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루르 지역의 멜레츠 축제는 루르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축제의 장소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철입니다. 전철 안에. 그래서 독일 철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동서로 또 남북으로 있는 전철이 개조되어서 전 도시로 관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이스부르크나 뮬하임이나 에센이나 보쿰으로부터 도르트문트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무대가 만들어진 거죠. 이 전철 안에서, 기차 안에서 양탄자를 깐 살롱칸이 있고 또 춤을 추고 노래하는 카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차 안을 오가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문화끼리 서로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또 고향이라는 이런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있고 독일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 마주 합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제 독일에 살 때도 그런 건 느꼈지만 독일 사람들은 야외에 또 햇빛 있고 좋은 날씨에는 야외에 이제 맥주와 소시지 이렇게 야외에 딱 놓고 서로 토론하는 거 앉아서 마시면서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조금 무거운 주제, 정치적, 사회적 주제를 많이 하는데 좀 유쾌한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유머 감각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 사람들이 좀 진지한 측면이 있죠. 그 대신에 어릴 때부터 논리적으로 이제 토론하는 수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토론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하는 시간도 이제 이 객 전차에서 있고 또 독일의 통일의 날, 이 10월 3일을 독일의 다양성의 날로 이제 만들면서 이 축제가 한 달 정도나 지속된답니다. 그래서 기차가 멈추는 역에서는 보면 춤 퍼포먼스, 댄스 퍼포먼스, 예를 들면 우리 요즘 K-팝 댄스도 있죠. 또 오케스트라 연주 이런 것도 개최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보쿰 대학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언어들, 여러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죠? 많은 언어들이 있죠. 이런 언어를 실험하는 언어의 날도 또 개최되었습니다. 독일인과 터키인 간의 요리 경연대도 역시 펼쳐졌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했다시피 독일의 음식이 원래는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이 오면서 그 나라의 음식 문화도 소개되면서 다양한 음식 문화가 다양해졌다고 했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기차를 주 이제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 축제가 전통적인 축제 장소의 이 개념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이 축제 공간 개념 자체도 사실은 어떤 고정된 공간이 아니죠.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동하는 공간 아닙니까? 기차는 문화와 사람들 간의 교류와 만남의 장소이면서 도시에 형성되었던 이 분리 공간을 없애는 상징이 기차지요. 기차는 움직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 간의 어떤 분리나 빈부 간의 분리나 인종 간의 분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 이 기차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 없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축제도 역시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의 뜻을 상호문화성이라는 그 의미를 잘 구현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참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상호문화에 기반을 둔 이 상호문화성 정책이 독일적 가치와 같은 어떤 중심을 독일적 가치를 결코 배제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독일적 가치는 물론 살아있죠. 이 상호문화성이 타 문화를 우리가 독일적 가치에
흡수하면서 녹아들게 하고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막는 거니까 길게 보면 그렇죠.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쉬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독일 이민법의 체류법에 보면은 2조 43항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언어나 또 법질서, 문화 그리고 역사에서 독일에 관심을 갖도록 이제 요청받고 있는데 주정부 차원을 넘어서 독일 연방에서는 통일적인 통합정책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독일어 교육과 함께 독일에서의 법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연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하는 이런 상호문화성 정책이 이주민 문화를 본질주의, 즉 독일 주도 문화로 환원시키려는 의도와 상관이 없는가 하는 의문이 사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독일적 가치로 수렴되지 않고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제기 의문과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문화라든지 문화적 혼종성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알죠? 이 하이브리드 문화라는 것은 원래 분리되어 있었던 어떤 맥락, 콘텍스트와 영역이 새로운 것으로 결합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이렇게 결합할 때 각각의 그 개별 요소들이 해체되지 않는다, 즉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합을 하면서도 살아있는 겁니다. 오히려 개별적인 요소들은 분리된 가운데 인식할 수 있는 그 몽타주의 어떤 특징을 지니는 겁니다. 몽타주 알죠? 서로 뒤섞이는 거.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결합하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뒤섞이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연결입니다. 그래서 결합되는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들이 유기적인 통합체를 위해서 각각 자신의 독자성을 없애지 않는,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문화성이라는 말 그 자체로 볼 때는 문화들 간의 뒤섞임이 아니고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는 연결을 의미하는 거죠. 연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멜레츠 축제에서 뭐 양탄자를 깐 살롱칸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주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터키 문화의 정체성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탄자가 터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카페트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문화는 기차라는 공간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면서 또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 프로젝트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리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 볼 때 서로 간의 연결을 뜻하지만 이 다리에 부착된 언어는 어느 곳마다 또 다르죠. 아까 그 우리 앞에 나왔던 사진에 그 어디입니까? 앞에 이 다리라는 언어가 외국어로 각각의 나라의 언어로 부착되어 있다 했죠. 그죠? 이렇게 다르게 표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가 바바라는 사람은 이 문화적 혼종성과 상호문화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문화들 간의 민주적 관계를 위해서 문화적 혼종성을 주장한 사람이 이제 바바인데, 이 바바가 주장하는 개념을 보면 다문화주의, 독일어로 이제 multiculturalismus라죠. multiculturalism. 영어의 멀티 아닙니까? 영어의 multiculturalism, 그죠? 독일어로 이제 multiculturalismus, 다문화주의, 또 문화적 상대주의, cultureller relativismus.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바바는. 바바가 볼 때 이 다문화주의나 문화적 상대주의는 결국 소수 문화를 좀 우월한 다수 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고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한 거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강하죠, 동화주의가. 그래서 문화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언제나 그 차이를 이 중심과의 관계 속에 두면서 주도권을 쥔 문화의 권위를 이제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바가 볼 때 이 민주적인 문화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는 독일어로 쯔비쉔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쯔비쉔 하면 영어의 between이죠. 라움 하면 공간이고 이 사이 공간입니다. 우리는 틈새 공간이라는 말도 하죠. 이 사이 공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호 문화에는 그러한 사이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조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 문화성 개념은 사실은 아까 말했던 multiculturalitet, 다문화성과도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다문화적인 것이 여러 문화를 포괄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두덴 사전에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성 개념은 여러 문화가 사실은 병렬되어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섞이는 게 아니고 병렬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이 곧 상호문화성 개념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앞서 살펴본 두 과제에서도 이 바바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사이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죠. 만약 상호문화성이 이 독일적 가치와 중심을 배제한다면 일종의 문화 간의 교집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호문화성이 다문화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관점에서 지적이 한 비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적의 비판을 한번 볼까요? 415쪽에 보면은 조금 더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동영상보다 이렇게 텍스트를 많이 봐서 조금 여러분 조금 재미가 덜할 수도 있지만 뭐 항상 우리가 재미로 수업을 해서는 안 되죠. 좀 진지한 내용도 하고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 특히 독일의 사례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지적이 한 비판 여기 나와 있죠? 지적이 한 내용을 보면은 지적은 다문화주의가 전지구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상적 형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전통적인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지화 혹은 또 현재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식민지화 이렇게 보가지고 서구의 문화제국주의와 다문화주의 간의 관계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다문화주의에서는 서구가 자신을 조금 낮추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존중을 물론 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어떤 특권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런 입장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이 볼 때 이 다문화주의자는 직접적인 인종주의자는 물론 아니지만 그들 자신의 문화가 갖는 특수한 가치를 어떤 보편성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특수한 문화를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지적이 지적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타자의 특수성에 대한 이 다문화주의의 존중은 자신의 우월성이 입증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좀 요약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지적의 이 평가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평가는 바바의 입장과 비슷하죠. 하지만 지적은 조금 더 나아가서 다문화주의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 갈등을 숨기려는 청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폭로를 했습니다. 지적이 볼 때 이 공간적 분리와 같은 이런 개토화가 후기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는 일반적인 징후고 또 즉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경고를 좀 무마하려는 의도와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적이 볼 때 더 이상 관용이나 동감이나 다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차이, 즉 적대주의를 인종차별이었죠. 적대주의적 정치적인 것이죠. 이런 것이 다시 오히려 복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상호문화적 정책의 실제는 분리나 차이 등으로 드러나는 이런 전지구적 자본주의 징후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좀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개별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이 다리 프로젝트와 상호문화적 축제 이 모두 좀 정치화되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로 연결되고 그래서 지적이
상호 문화성 정책의 이 실제 이제 정책들이 보면은 이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그 정치적인 좀 절망적인 상황을 조금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리 프로젝트나 멜레츠 상호 문화적 축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내용을 읽었지만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쪽 입장만 두둔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이런 정책이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상호문화성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런 비판도 필요한 이유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문화 어떤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좀 더 발전된 어떤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다리 프로젝트라든지 멜레츠 전차에서의 어떤 상호문화 축제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면 이제 여러분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또 한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하고 마치면서 오늘 내용은 수업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상호문화성 정책이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제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의도하면서 사실을 만들어요. 그죠? 또 독일 주도 문화 입장에서 볼 때 이주민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죠. 여기 탈정치화란 말은 정책적으로 이제 강제화하면은 거부감이 생기니까 그죠? 이런 의도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상호문화성 정책의 물론 이런 숨은 경제적 정치적 숨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문화적 구인 행태가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너무 우리가 비판만 하면은 틀에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럽이나 독일에 못지않은 민족주의나 순혈주의가 많았죠. 물론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단일민족이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는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중국 몽골한테도 침략당한 적이 있고 또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일본한테도 침략당하고 그게 이제 단일민족 순혈주의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습기죠. 아무래도 분열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맞지 않는 겁니다. 단일주의나 순혈주의. 그래서 타 문화와의 적극적인 교류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결국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성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이런 실험적인 정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정책 입안자들이 좀 더 지혜를 짜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상호문화성 정책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양한 동영상은 제가 틀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 심도 있는 수업도 사실은 필요하죠. 이런 내용도 하다가 또 중간중간에 제가 독일에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조금씩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했어요? 거기 도시 중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린 중심 도시들을 했죠. 쾰른이나 도르트문트, düsseldorf 이런 도시들을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아까 했고 이제 헤센 지역
우리 그 지도로 보면은 헤센이 자 여기서 니edersachsen 돌 중심 중간에 위치한 지금 헤센 지역. 헤센 지역의 유명한 도시는 어디예요? 프랑크푸르트 나오죠? 독일의 제일 큰 국제공항이죠. 세계 제2의 국제공항입니다. 유럽의 딱 요충지입니다. 독일이 유럽 대륙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독일에서도 딱 중심에 위치한 것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헤센 지역에 대해서 프랑크푸르트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히 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